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만 14세 미만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고요. 또 그 치료 목적의 그 치료 중인 호흡기 질환자 이런 분들은 예외가 되겠습니다. 이 독직 폭행죄에 대해서 수사팀 내부 의견에는 좀 이견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공소장을 보더라도 공소장이 좀 앞뒤 모순입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상도 못할 거다.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거 듣는 부모 입장 어떻겠어요? 그리고 준수하고 노동자들한테 충분히 복지를 세금 제대로 내고 하면 또 충분히 그 공공적으로 생각합니다. 제도, 인프라, 기술 등이 택배 산업의 양적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그 부담이 택배 기사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집중된 것이 한 원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북핵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필요성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차정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전화통화는 약 14분간 이뤄졌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 선언 이후 나흘 만에 이뤄진 첫 소통입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네고 바이든 당선인의 한국전 기념비 헌화를 언급하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미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요청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원칙적인 공감대 형성에 주력했습니다. 한미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바이든 당선인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서 한국은 린치핀, 즉 핵심 축이라고 표현하며 평화 정착의 핵심 동맹국으로 짚은 겁니다.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양측의 대화는 각각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미묘한 온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발언이 중국 견제 전략인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한국의 동참을 우회적으로 요청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는데 청와대는 지리적인 표현에 불과할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양측은 내년 1월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 가능한 한 조속히 만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날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SNS를 통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바이든 당선인의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통화 내용을 직접 평하기도 했습니다. 당분간 미중 사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외교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내년에 추진될 한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새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한 문 대통령의 첫 외교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과 관련한 5건의 국제회의에 잇따라 화상으로 참여합니다. 오늘 첫 순서로 열린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정부의 기존 신남방 정책을 확장한 추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탓에 대면 정상외교는 어려워졌지만 국가 간 공동 대응해야 할 글로벌 현안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한국과 아세안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10주년이 된 올해 관련한 5개의 정상회의는 모두 화상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회의인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형편이 되는 대로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 물품을 나눴고 드라이브 스루와 워크 스루 같은 K-방역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아세안과의 협력을 위해 추진해온 신남방 정책에 새로운 수요를 반영한 플러스 전략을 내놨습니다.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과 교육 문화 분야의 더욱 폭넓은 교류, 미래산업과 안보 분야 협력 등 7개의 핵심 협력 분야를 담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적으로 열어가며 사람 중심의 평화 번영의 공동체를 더 빠르게 현실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세안 정상들은 문 대통령의 제안을 크게 반기며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아세안의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메콩 정상회의와 아세안 플러스 3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차례로 참석하고 마지막 회의인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정상회의에서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 협정에 서명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5일까지 이곳에서 아세안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과 소통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뚫지 못할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힘을 모색합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30년 직인 론 클레인을 지명했습니다. 클레인 지명자는 에볼라 바이러스 총괄 책임자도 지낸 바 있어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시 최우선 과제인 코로나19 대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론 클레인 비서실장 지명자는 바이든 당선인 곁에서만 30년을 지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1989년. 상원의원과 비서관으로서였습니다. 한때 클린턴 행정부에 몸담기도 했지만 오바마 행정부 때는 부통령과 비서실장으로, 이번 대선에선 대선 후보와 선거 총책임자로 최고의 호흡을 선보였습니다. 클레인에 대한 바이든 당선인의 믿음은 절대적입니다. 위기의 시기 국가를 단합으로 이끌 적임자로 평가했을 정도입니다. 클레인 지명자 역시 지명 소감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말해 바이든에 대한 변함없는 중심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지명을 두고 클레인이 고향으로 돌아온 거로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와의 차별화 전략이기도 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클레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소극적인 코로나19 대응에 특히 비판적이었고 오바마 행정부 당시 에볼라 바이러스 총괄 책임자를 맡았던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런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비서실장 지명은 대통령 당선인의 첫 번째 중요한 결정입니다. 국정 운영 방향 결정과 정책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비서실장 지명을 시작으로 바이든 당선인은 후속 인선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발표는 오는 26일 추수감사절 이전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관계 개선이 어렵다고 보는 중국은 러시아와 힘을 합치면서 주변국들과의 협력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중국과 러시아가 주축인 상하이 협력기구의 화상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가 사실상 정해진 직후인데 중국은 미국을 겨냥해 일방주의를 비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묶어 운명 공동체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精诚合作，砥砺前行，推动本组织得到更大发展，构建更加紧密的命运共同体。 시 주석은 글로벌 거버넌스를 바꾸기 위해 실질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미국 주도의 국제체제는 개편돼야 한다는 말로 들립니다. 러시아와는 군사는 물론 식량과 에너지, 5세대 이동통신 등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는 자유무역 협정 체계를 통해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는 15일 서명될 예정인 영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 RCEP에도 적극적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물론 아세안 10개국과
호주, 뉴질랜드까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区域内产业链、供应链仍然面临着风险的背景下，尽早签署协定，对于促进区域内的经济复苏、维护全球经济稳定具有重要的意义。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내 한국 방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기 방한에 양국의 공감대가 있는 만큼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성사될 전망입니다. 중국은 주요 국가들 가운데 코로나19의 충격에서 가장 빠르게 벗어나고 있습니다. 경제력을 앞세워 주변 국가들을 끌어들이려는 중국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스가 일본 총리를 만난 데 이어서 한일의원연맹 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하는 등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와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 가능성 등이 변수로 떠오르는 가운데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한국 고위급 인사로 처음으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만났습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한일 양 정상이 해결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계속 대화를 하면 잘 되리라고 봅니다. 이어 한일의원연맹 여야 의원들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스가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앞서 한일 외교당국은 지난달 서울에서 8개월 만에 국장급 대면 협의를 재개한 데 이어 최정권 외교부 제1차관이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2년여 만에 한일 접촉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은 한국 내 일본 기업 자산의 매각 절차 개시 시점과 한중일 정상회담 시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한일 과거사 문제에 적극 개입할 경우 한일 모두에게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중요한 대외 정책 한 축이 동맹 중시라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 중시하는 동맹국 간의 문제가 역사를 둘러싸고 계속 어렵다고 하면 큰 이슈로 인식이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 때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를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당시 바이든 부통령이 적잖은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일 삼각협력 체제를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한일 갈등 봉합을 서두를 경우 새로운 긴장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정부가 올해 안에 전체 국민의 60%, 3천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목표로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을 확보한 뒤에는 특례 수입 절차를 거쳐서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백신을 들여올 방침입니다. 박홍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글로벌 제약사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3상 임상시험 단계에 들어간 곳은 화이자와 모더나 등 4개 업체 정도입니다. 이들은 이달 말쯤 3상 임상시험의 중간 결과를 미 보건당국에 제출해 올해 안에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당국은 현재 이들 중 일부와 구매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계약서 작성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주 실질적인 논의를 여러 차례 해왔고 조금 남아있다. 정부는 일부 업체가 백신 개발에 최종 실패해 선입금을 떼이는 한이 있더라도 되도록 충분한 구매선과 많은 양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이미 국제 백신 공급 협의체를 통해 1,0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해 놓은 만큼 2천만 명분은 글로벌 제약사와 개별 협상으로 올해 안에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연내에는 전체 인구의 60%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원활하게 그리고 잘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백신 확보와 안전성 등을 논의할 백신 도입 자문위원회도 구성돼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 백신 수입에는 감염병 백신 가운데 처음으로 특례 수입 절차가 적용돼 수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품을 먼저 들여온 뒤에 정식 허가 심사는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제인 렘데시비르와 비슷한 경로가 예상됩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렘데시비르의 특례 수입을 허가한 전례가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 물량 확보 노력과 함께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다른 나라의 접종 상황을 고려하며 침착하게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광주에서 다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방송통신고 학생도 감염이 돼 등교가 중지됐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지역 최대의 유흥가입니다. 지난 8월 노래방에서 시작된 감염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23명이나 나왔습니다. 지난 여름에 집단 감염이 있었던 유흥가와는 조금 떨어진 곳입니다. 이 일대는 같은 상무지구지만 클럽과 룸 소주방이 많아 주로 젊은 층들이 많이 찾습니다. 이번에는 룸 소주방을 고리로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틀 사이에 20대와 30대 종업원과 손님 등 6명이 확진됐습니다. 노래방처럼 좁은 공간에서 밀접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상무 룸소주방 관련 확진자들이 시설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과 업소 운영자에 대해 감염병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다니는 방송통신고등학교입니다. 광주 방통고에서도 전남 201번 환자와 접촉한 2학년 학생이 확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학년 4개 반의 등교가 중지됐습니다. 역시 전남 201번 환자와 접촉한 화순 군민 3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서 소규모 행사와 모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임 행사는 최대한 자제해 주십시오. 지역사회에 2차 감염 사례가 없도록 신속하고 빈틈없는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서 순천시는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올렸습니다. 전라남도는 인구가 많은 순천과 광양 등 동부 지역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닷새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중심의 확진자 외에도 충남, 강원, 또 경남 등 비수도권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가 5일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며 전국 곳곳에서 집단 발병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143명 가운데 수도권이 88명으로 가장 많지만 충남이 9명, 전남 8명, 강원과 광주 각 6명 등 지방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 발생 지역을 보면 서울, 경기, 충남, 강원, 경남 순으로 나타나는 등 비수도권의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집단 발병 사례의 감염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복지단과 관련해 12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모두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서구 보험사와 동대문구 에이스 희망케어센터에서도 확진자가 3명씩 늘었습니다. 군포시 의료기관과 안양시 요양시설 집단 감염 사례에서는 격리 중이던 10명이 추가로 확진돼 143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구 서구의 대구 예수중심교회와 관련해 3명이 추가 감염돼 누적 확진자 40명이 됐습니다. 현재 직장, 군부대 등 일상생활 속 감염은 언제든지 집단 감염으로 폭발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취약시설 안에서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연령대별로 보면
전체 확진자 가운데 20, 30대 비중이 지난 9월에는 22% 수준이었지만 11월 들어 31.4%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집단 발생, 확진자 접촉, 해외 유입, 감염 경로 조사 중 병원과 요양병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 비율이 13%에 달할 정도로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내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이용자에게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를 앞두고 시내 곳곳에 계도를 벌였는데 신준명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마스크를 안 쓴 게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리는 단속 시행 하루 전날 지자체 공무원들이 계도 활동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마스크 미착용 때문에 계도 기간이 있어가지고 홍보하러 나왔거든요.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잘 좀 말씀 좀 전해주시고. 음식물 먹을 때를 빼고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식당과 카페, 대체로 지침을 잘 따르는 모습입니다. 저는 좋고요. 방지 차원에서 그게 좋은 거고 2.5만 안 가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써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먹기 전후로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는 게 불편하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지만 이제 예외는 없습니다. 마스크 쓴다. 저는 취지가 이것이 진정될 때까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본 취지는 좋은데 그거 한 번 안 썼다 그래서 10만 원씩 벌금 때린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땐 좀 징벌적인. 헬스장 같은 실내 체육 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로 해야 합니다. 이제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에 따라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모두 다 착용하셔야 되시고 운동하느라 호흡이 가빠지면 숨쉬기 힘들 수 있지만 이용객 대부분 불편을 감수하겠다고들 말합니다. 숨막히죠. 약간 갑갑한데 참아야 되는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해서인 것 같아요. 개편된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1단계에서도 다중이용시설 어느 곳에서든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립니다.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는 금지되고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도 단속 대상입니다. 다만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벗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14살 미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단속 공무원은 마스크 착용을 먼저 요구한 뒤에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지시에 불응하고 소란이나 행패를 부릴 경우엔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돼 가중처벌할 예정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코로나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업무량이 급증한 택배기사, 이들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는 밤 10시 이후 심야 배송이 제한되고 토요일은 쉬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최민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21일 과도한 작업량에 항의하며 일부 택배기사들은 분류 작업을 거부했습니다. 서로의 양보로 택배 대란이란 파국은 피했지만 최근 5년 택배를 하다 건강을 해쳐 숨진 희생이 23명이나 되는 걸 보면 터질 게 터졌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과로 방지 대책은 늦었지만 그래서 나왔습니다. 올해 택배기사 10명이 사망하는 등 양적 성장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이는 제도, 인프라, 기술 등이 택배 산업의 양적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그 부담이 택배기사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집중된 것이 한 원인입니다. 먼저 밤 10시 이후 심야 배송 제한이 권고됩니다. 노사협의로 지금은 없는 토요 휴무를 유도해 택배기사의 건강도 지키기로 했습니다. 또 이참에 택배사와 대리점의 불공정 관행은 뜯어고치고 노동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처벌 조항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런 대책보다 모자란 택배 분류 인력을 늘리고 치열한 경쟁으로 떨어진 택배 가격 구조를 고쳐야 기사들이 더는 무리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정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내년까지는 택배 가격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약속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정부의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과 관련해 택배업계는 정부가 지침을 내리면 준수하겠지만 일부 정책의 경우는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주 5일제 도입은 택배기사들이 토요일 물량을 월요일에 소화해야 하는 만큼 월요일 업무량이 늘어나고 택배기사들의 수입이 줄어들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말 배송을 원하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이커머스 등 시장의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야 배송 제한과 관련해서는 이미 한진택배에 이어서 롯데택배도 중단하기로 한 만큼 다른 업체들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두순의 출소가 이제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 YTN 취재진과 통화해서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딸이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안산을 떠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이면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 12년 전 사건 이후로 삶이 바뀌어버린 피해자 가족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행여 관련 보도를 보게 될까 집안 TV는 치운 지 오래. 애들 뭐 핸드폰은 다 컴퓨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도 접해서 보고 인터넷으로 보고.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도 다소 과격한 장면이 나오면 딸아이는 아직도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이렇게 때리는 모습이나 이렇게 특히 이제 목 조르는 모습 같은 게 나올 적에는 아이가 자지러져요. 그 애들 유치원 애들 보는 뭐 짱구는 못 말려. 그런 거는 또 그런 장면이 없잖아요. 아이들 프로니까. 초등학생 때 끔찍한 일을 당한 이후로 당시 일은 한 번도 말한 적 없던 딸. 최근 1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속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상도 못할 거다.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거 듣는 부모 입장 어떻겠어요? 몸에 남은 효유증으로 바깥 활동이 어려운 데다 최근 더 불안감이 커져 집에만 있는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밖에를 안 나가려고 그러죠. 왜냐면 이제 배변 문제도 있고 몸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안 나가려고 그러고. 조두순의 집은 피해자 가족이 사는 곳에서 차로 5분 거리에 불과합니다. 다시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가족은 결국 삶의 터전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전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뭐 나온 뒤에 간다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정부나 지자체에 대한 섭섭함도 토로했습니다. 전화 한 통화도 뭐 어떻게 사느냐 그런 얘기도 못 들어봤고 요즘에 이제 와서 또 방송에 나오니까는 뭘 도와드릴까요? 물질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특히 이 피해자들은 따뜻한 온정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어느덧 21살, 대학교 3학년이 된 딸아이에겐 그래도 꿈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든 자신보다 힘든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겁니다. 과거 이 악몽에 묻혀서 아이가 사는 것보다는 자기가 저기 목적이 있고 분명히 그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하겠다니까 고맙고 또 저도 응원을 하는 거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꿈을 더욱 펼쳐가기를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필승 후보를 찾느라 분주합니다. 인물난을 겪는 국민의힘은 처음으로 100% 시민 여론조사 경선을 통한 시민 후보 찾기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성난 민심을 달랠 당내 인물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경선준비위원회를 꾸린 지 딱 한 달째 되는 날 경선 규칙을 결론냈습니다. 당원을 배제한 시민 100% 선택으로 후보 4명을 추리기로 했습니다. 경선에서 당원 투표를 배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부 인사도 경선 참여가 가능하고 본선 후보 4명 중에 1명은 정치 신인을 꼭 넣기로 했습니다. 기존 당내 주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문턱을 낮춘 겁니다. 역량이 있는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인지도 상승에 한계가 있는 신인들이 분명히 우리는 있다고 봅니다. 당당하게 종합토론 등을 통해서 역량을 검증하고 시민과 당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본 경선에서 시민과 당원 비율을 5대5가 아닌 8대2로 시민 참여폭을 늘리고 1대1 토론을 여러 차례 실시해서 시민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그때그때 공개하기로 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인사를 중심으로 출마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를 못 채우고 출마하면 감점을 주던 조항도 일찌감치 삭제했습니다. 전직 시장들의 성추행 의혹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여성 후보에게 가점을 주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동시에 성난 민심을 달랠 지역정책 알리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띄우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곳에 들어오다가 희망 고문 그만 좀 시켜라 하는 현수막을 봤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요구 그대로 부울경의 희망 고문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정당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 보궐선거는 후보 경쟁력이 승패를 가를 거라는데 여야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 각각 유불리를 따져가며 당 안팎에서 필승 후보 찾기에 고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YTN 오철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의 직무배제 여부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윤 총장이 직무배제를 요청하자 추 장관이 진상조사를 지시하며 사실상 막아선 모양새인데 위법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지난 5일 국회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직 폭행죄에 대해서 수사팀 내부 의견에는 좀 이견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 공소장을 보더라도 공소장이 좀 앞뒤 모순입니다. 사실상 기소 자체가 무리했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이 발언이 나온 다음 날 법무부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차장 검사가 재판까지 넘겨져 중징계가 예상되는 만큼 검사징계법에 따라 직무 배제를 해야 한다고 추 장관에게 요청한 겁니다. 그러나 추 장관은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기소 과정의 적정성부터 따져본 뒤 직무 배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대검 감찰부에 직접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윗선에서 독직 폭행죄 적용을 밀어붙였다는 일부 언론 보도도 있고 대검 감찰부장이 직무배제 요청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검찰청은 공식 대응은 자제했지만 검찰 내부에선 첫 재판도 열리지 않은 사건의 기소 적정성을 조사한다는 게 적절하느냐는 지적과 함께 장관이 총장 참모진인 대검 감찰부에 직접 지시한 것도 월권이란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추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별도의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한 것을 놓고도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한 검사장이 압수된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서 악의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를 강제할 법률 마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사자인 한 검사장은 인권보호에 보류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헌법상 권리인 방어권을 막아서느냐며 황당하고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이 갈등의 골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깊어진 가운데 위법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둘 중 한 명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하는 법률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해외 사례를 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인권 국가인 프랑스나 네덜란드, 호주에서도 암호 해제나 부호화된 데이터 요청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법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영국은 수사권한 규제법에 따라 암호를 풀지 못할 때 법원에 명령을 청구하고 허가 결정에도 피의자가 불응하면 국가안전이나 성폭력 사범은 5년 이하, 일반 사범은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 총장의 장모를 소환해 12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뒤 첫 소환 조사인데 검찰은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에 관여했는지 등을 캐물었습니다. 보도에 박서경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를 소환했습니다. 불법 요양병원을 세워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의혹과 관련한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 후 서울중앙지검이 최 씨를 불러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직접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일 최 씨의 사위이자 윤 총장 동서인 유모 씨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 씨가 해당 요양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일한 만큼 병원 운영에 최 씨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2년 10월 2억 원을 투자해 동업자 구모 씨와 함께 의료재단을 세우고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했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었지만 지난 2013년 5월부터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원을 부정수급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이 일로 동업자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유죄를 받았는데 공동이사장이었던 최 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책임 면제각서를 받았다는 게 근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이러한 과정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윤 총장과 최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장모 사건과 함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한 전시회 협찬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 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지난달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가족과 측근 관련 사건 수사지휘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추 장관이 연일 윤 총장을 겨냥한 발언과 대응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윤 총장 가족 관련 수사도 본격화하면서 양측의 대립과 갈등도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 씨는 피해 배상도 중요하지만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다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탈북한 뒤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정착한 유우성 씨. 9년 뒤 탈북민 200여 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알고 보니 조작된 사건이었습니다. 국정원이 여동생 유가려 씨의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협박과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유 씨의 미립부 근거라던 중국 출입경 기록도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검찰은 공소를 철회하지 않았고 결국 누명은 대법원까지 가서야 벗겨졌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모든 게 아니라고 다 사실대로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3년 가까이 계속 재판을 이어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죄 확정 5년 만에 당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국가가 유 씨와 가족에게 피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 씨와 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 씨에게 1억 2천만 원을, 여동생에게는 8천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과거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시절처럼 또 인권침해 행위를 저질렀고 검찰도 이런 사실을 알았지만 묵인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증거를 위조한 건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사법 절차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법정에 나온 유 씨는 배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앞으로 이런 사건이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를 보상해 준다고 결국 그 사건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피해자에게 물론 보상하고 피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재판에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국가와 간첩 조작 당사자의 책임이 인정됐지만 당시 국정원이 꾸민 허술한 증거를 방관한 검사들은 처벌을 피했습니다. 검찰이 국정원의 조작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결과에도 국정원 조사관 2명만 재판에 넘겨졌을 뿐 수사를 맡았던 전직 검사 2명은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조사관들도 협박과 가혹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책임자 처벌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피해자 유우성 씨가 재발 방지를 위해 강조한 제도 개선이 뒤따를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50년 전 한 20대 청년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산화했습니다.
22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전태일 열사의 이야기인데요. 50주기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전태일 열사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한 달 휴일 단 이틀, 하루 평균 노동시간 무려 14시간. 정작 일당으로 손에 쥐는 돈은 차 한 잔 값인 단돈 50원. 전태일 열사가 살았던 60, 70년대 우리 사회의 노동 환경입니다. 박정희 정권이 근대화를 내세워 경제 성장에 열을 올리던 1964년. 대구 출신인 16살 전태일은 동생과 동대문 평화시장에 발을 디뎠습니다. 의류공장 말단으로 일하던 전태일은 공장에서 자신보다 어린 여공들을 만났습니다. 당시 평화시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만 2만 명가량, 대부분 나이 어린 여성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반항할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는 시다나 보조, 이런 나이 어린 여공들은 정말로 착취도 많이 당했고 힘도 들었고. 이들을 도우며 노동 문제 의식을 키우던 전태일은 20살이 되던 해 근로기준법에 눈을 뜹니다. 이후 동료들과 바보회, 삼동회라는 단체를 꾸려 본격적인 노동운동에 나섰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찾고자 수없이 구청과 노동청을 찾아 개선을 촉구했지만 돌아온 건 천대와 괄시뿐이었습니다. 결국 1970년 11월 13일, 22살이던 전태일 열사는 평화시장 한복판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피 맺힌 외침이 시장을 메웠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죽음 뒤 평화시장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졌고 전국에선 활발한 노동운동이 펼쳐졌습니다. 당시 대통령 후보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정권의 반노동자적 정책에 대한 항의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50년 뒤 문재인 대통령은 전태일 열사의 공로를 되새기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태일 열사의 분신이 노동운동에 눈을 뜨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태일 열사가 뭐라고 얘기할지 궁금하단 말에는 아직 멀었다고 하실 것이라며 노동 존중 사회로 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생전에 전태일 열사가 모범업체를 구상하며 쓴 사업 계획서를 보며 사회적 기업의 모델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도 준수하고 노동자들한테 충분히 복지하고 세금제도를 내고 하면서도 충분히 지원을 성공적으로 유가족과 지인들은 이번 50주기 추도식에서 전태일 열사의 영전에 훈장을 헌정할 계획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저는 오늘부로 부산시장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예기치 못한 일로 시정에 공백이 생긴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에도 위로를 표합니다.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니며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판단에 민주당은 정직성을 상실하는 정당이 아닌가 보죠. 가덕도 신공항 반드시 내도 대통령과 담판 범야권의 공동 노력 없이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런 절박감 때문입니다. 내년 4월입니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이렇게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여야 모두 필승 후보를 찾기 한창인 가운데 서울 지역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관옥 계명대 교수 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모시고 이 내용부터 자세히 다뤄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론조사 결과부터 좀 이야기를 하면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 보궐선거 격전지로 꼽힌다. 서울이죠. 이게 지금 오차범위 아닙니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뭐 한 6% 안에서는 접전인데 민주당이 33.3%, 국민의힘이 28.9%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사실 오차 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접전 양상인 것이고 민심의 향배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네. 유동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국민의힘당이 역전을 했다가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뭐가 있었느냐? 사실상 민주당이 뭔가 부정부패라든가 심각한 범죄가 있어서 사퇴할 때 후보 공천을 안 한다. 뭐 이걸 뒤집는 이제 결정을 내렸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부산이나 서울이나 다 실망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좀 지지율이 하락한 그런 걸로 이제 돌아섰는데 네네. 문제는 그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당이 그러면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그걸 뭐 정치 공세화하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당의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그런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 조금 다시 뒤집어지는 그런 현상을 만들지 않았나. 뭐 예. 이거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거의 유사하게 지금 작동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주 지금 상황이 결정적이 아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이 추이가 어떻게 변화를 해가느냐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서울 질문을 드렸으니까요. 부산이 아니라 부울경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다 묶어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1위를 차지했었는데요. 한 주 만에 물론 이제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만 그 선두를 지금 민주당이 되찾은 상태죠. 그렇죠. 이게 예. 지금 뭐 표본 숫자나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좀 뭐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네. 물론 이 지역만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여론조사가 이제 한 주 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선거가 두 선거가 전부 다 어떤 면에서 이제 이 민주당의 기책사유, 즉 민주당 출신의 시장들의 어떤 성추문으로 해서 이 치러진다라는 이제 그 기본적인 프레임에 따르면 네. 야당한테 유리할 것으로 우리가 전망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실제로 내년 4월 7일 날 선거가 열리지만 유권자들은 이 선거가 왜 치러지는 거를 점점 잊어버리고 자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누가 나왔느냐 여기에 이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누가 도움이 될까? 그렇죠. 이걸 이 선거 왜 치러지지 모르고 그냥 예. 당연히 치러지는 걸로만 생각을 하고 이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점점 망각해 간다는 것이고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그러면 누가 더 우리 지역에 유리할 것이냐 이걸 보는 건데 지금 이제 부산 지역 선거 같은 경우는 가장 쟁점이 지금 가덕도 신공항 문제입니다. 예.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지난주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토부 2차관을 소환을 해서 그 빨리 연구조사비 20억 원을 왜 편성 못하느냐 이게 지금 뭐 원칙에 응한다 뭐 해서 좀 욕설도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은 그렇게 다툼이 있었지만 그게 실제로 보면 부산 시민들한테는 그래도 여당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부산 지역을 위해서 가덕도 신공항을 유치하기 위해서 뭔가 하고 있구나. 예. 지금 좀 전에 이제 박민식 전 의원이 이제 야당인데 출사표를 떠졌는데 네네.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가덕도 신공항을 가져오겠다 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여야를 넘어서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힘 있는 여당이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예. 실제 그것이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낙연 대표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주 강한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뭐 원칙은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해 신공항에 대해서는 이제 적재설 여부를 지금 평가 중인데 예. 가덕도 신공항을 또 이야기한다는 것은 안 되지만 정치적 이슈로 볼 때는 여당이 이런 주장을 하고 나오는 것 자체가 예.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렸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선거가 이제 되면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인은 잊혀지고 예. 뭘 앞으로 해줄 것이냐, 예. 뭘 이 비전을 보일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실제 표심이 상당히 어떤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가덕도 신공항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원래 순서는 이게 아니지만 이 얘기를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녹취를 좀 준비했는데 준비된 대로 좀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울경 지역, 특히 부산 지역에서는 이제 이낙연 대표의 발언까지 있었어요.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된. 이 녹취가 준비가 됐습니까? 예, 지금 들어보죠. 함께 듣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희망고문 그만 좀 시켜라 하는 현수막을 봤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요구 그대로 부울경의 희망고문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 의원께서 분석하신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당 측에서 이 지역을 탈환을 한다면, 가져간다면 유리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서. 근데 그걸 또 모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산 시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입니다. 사실 김해공항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공항을 좀 확장하거나 새로 지어야 되는데 가덕도로 하는 것을 굉장히 원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경북하고 이제 사실 그 부분에 가서 갈등이 좀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서 이번 선거 때 확실하게 공약을 다시 만들어내겠다. 뭐 이런 부분이 선거 전략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것이 저는 어필을 할 수 있다라고 믿지만 사실 지금의 선거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민주당은 좀 자성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성희롱 문제로 이제 사실상 자당의 어떤 이 시장이 낙마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 이후에 다른 정책이라든가 공약이라든가 해도 늦지 않은 것이고 제일 먼저 1호 공약으로 해야 되는 거는 반성하고 이런 문제들을 재발 방지하는 그런 접근법을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반성하는 자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이제 선거 공약으로 뭔가 이렇게 해주는 듯한 그런 것을 먼저 앞세운다면 다른 지역의 민심에도 부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즉 부산에는 뭐 그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서울에는 또 그런 효과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분명히 지역 공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공약 사항을 점검하고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및 뭐 야당에서는 사실 가덕도 신공항을 뭐 지금 이낙연 대표가 얘기하더라도 확실한 인물이 있다면 해볼만 할 텐데 인물이 또 눈에 딱 띄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여당은 어떤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을 꺾기 위해서는 결국 인물론, 예를 들어서 지역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인물론 이런 것들을 좀 내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실 여당은 정책 선거고 야당은 바람 선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바람이라는 거의 핵심은 결국 어떤 인물을 낼 것이냐, 이 인물이 어떤 우리 지역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해오를 반영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전체 일반적인 선거보다는 굉장히 인물이 비중 있는 인물을 내야 된다는 게 하나의 또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선거 같은 경우에 지역 선거 같은 경우도 보면 주로 거물들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지역 선거라고 하지만 전국 선거의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경선 룰을 만들고 뭔가 하고 있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아마 대선급 되는 인물들을 내야지만이 실제 야당이 될 수가 있다. 지금 오늘 여론조사 나온 걸 보면 저는 야당한테 보내는 경고라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즉 이 선거가 여당의 어떤 이 시장들의 문제로 치러지는 선거지만 이 우리가 이 망각의 이 시간이 있거든요. 결국 원인은 잊어버립니다. 선거할 때 되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어떤 데서 얽매여 가서 계속 그 문제만 주장을 하다 보면 결국 지역민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뭘 할 건데? 당신들 그렇게 안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답을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한 인물을 내세워서 여당의 어떤 정책을 좀 압도할 수 있는 그만큼 아마 야당으로서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굉장히 부담이 더 커졌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심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경선 룰을 확정을 했는데요. 일단 예비 경선에서는 100% 지금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본선을 당원 20%, 그다음에 국민 참여 80%. 그러니까 당원이 지금 참여하는 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공을 들이고 있다는 뜻일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물난이 심하다. 그러니까 사람을 찾지 못하니까 이제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구하는 그런 자세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나쁘다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이제 시민들의 어떤 선택이 곧 현장의 어떤 투표의 선택과 굉장히 동일시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들을 곧잘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엔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즉 정당이 약화가 돼요. 그러니까 당원들의 어떤 권익이 사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당원들의 어떤 충성도, 소속감 이런 것들이 약화되면서 실질적으로 국민의힘당이라는 것이 저변이 그렇게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모면하고자 지금 국민의힘당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100% 국민 경선제라는 파격을 지금 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 그것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당원이라면 계속 그 지역에서 뭐 어떤 공천을 받기 위해서 준비했던 당원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못 쓸 문제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본 경선 후보 중에 3명은 이제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한 명은 반드시 신인으로 돌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4명 중에서 이제 1명은 반드시 정치 신인으로 이제 올리겠다는 건데 아마 이 고민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야당은 거의 밑바닥 조직이 거의 붕괴된 상황이에요. 이 밑바닥 조직이라는 게 이제 구의원, 시의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시의원들 거의 없습니다. 구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선거라는 게 위에서만 움직이면 되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하부 조직들이 움직여야 돼야 되는데 이 없다 보니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결국은 이거는 시민의 힘에 기대될 수밖에 없다. 예전에 아시겠지만 2011년도에 그때 이제 지금 현재 민주당이 선거를 할 때 그때 이제 박원순 당시 시장이 무소속 후보로 나왔어요. 그 전에 민주당에서 후보를 이제 경선을 해서 당시 아시겠지만 추미애, 박영선 이런 분들이 나와서 박영선 의원이 이제 후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떤 면에서 다시 경선을 해서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제 야권 후보로 이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어떤 저는 모델을 지금 이번에 가져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의힘이라는 틀 속에서 사실 이제 이 첫 번째 경선을 이 여론조사 100%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어떤 기득권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안철수, 금태섭 등등 당 외에 있는 사람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으로서 그냥 국민의힘이라는 게 있지 실제 당원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을 들어와서 무조건 참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경선에서 이제 본 경선에서는 그때 당원 투표도 그것도 한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는 전부 다 국민 여론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인물이 없는 데다가 그렇다면 이제 당 외의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되는 의미. 그다음에 이제 당 하부 조직이 거의 붕괴된 상황에서 일반 시민의 참여를 실제 본선과 비슷하게 하려면 결국 이런 방식의 선거, 2단계 선거와 그다음에 여론조사 100%, 그다음에 정치 신인을 이제 넣는 문제. 이런 물론 뭐 정치 신인이 과연 그 경쟁이 있을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한번 좀 이 우리가 뭐 TV에 보면 주로 경연 프로그램들이 많지 오디션 않습니까?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 그거를 준용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론을 환기시키고 좀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일단은 모델은 그런 형태인데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이냐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이게 동원 경선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5차례 토론회하고 시민평가단 1000명이 그거를 이제 그 즉석에서 평가한다 그러는데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각 후보자들이 사실상 자기 지지자들을 거기다 신청을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이 동원하느냐의 게임으로 전락할 공산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걸 관리하는 분들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오히려 민심을 왜곡시키는 그런 효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이런 뭐 문제점까지 예상되는 문제점까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김상훈 경선준비위원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역량이 있는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인지도 상승의 한계가 있는 신인들이 분명히 우리 있다고 봅니다. 당당하게 종합토론 등을 통해서 역량을 검증하고 시민과 당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금 전에 김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이 부분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죠.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뭐 귀책 사유가 있는 선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것들을 뒤집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치유하는 과정도 필요할 텐데 그게 이제 뭐 여성이라는 여성 가산점에 대해서 이제 그 몰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거 좀 보류했어요. 가산점을 주는 것 자체가 이게 좀 나중에 좀 이슈가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원래 당헌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가산점을 주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 아마 이제 결국은 좀 주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예전 선거 같은 경우는 여성들의 진출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가산점을 주는 것이지만, 또 어떤 선거라는 어떤 아주 냉혹한 어떤 그런 경쟁의 장에서 보면 과연 그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는 이제 선거 어떤 이 입안자들의 판단에서는 좀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경선을 해서 비슷비슷하면 여성을 일단 우선적으로 지금 공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과연 그게 본선에 가서 정말 제대로 된 경쟁력이 있겠냐에 대한 이제 회의적인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아마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금 뭐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 장관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논란 일으키는 부분들이 보면 대부분 여성 장관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뭐 제가 남녀 차별 문제를 떠나서 지금 추미애 장관 문제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예전에 같이 그저 어떤 소수자, 그다음에 여성의 어떤 이거 선거권 이런 부분이 과연 국민들한테 얼마나 어필할 수 어떤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당내의 어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선거 공학적으로.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이 국민의힘도 아직 그걸 결정 못 하고 다음에 미루기로 한 거고 또 예. 여당도 사실 고민일 겁니다. 예. 지금 왜냐하면 여성 후보들이 이제 이 선거가 기본적으로 이제 성추행 문제를 했기 때문에 여성이 나서야 된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거라는 게 또 냉혹한 현실이기 때문에 과연 그 어떤 프레임으로만 가게 될 경우에 오히려 여당 입장에서 보면 불리한 프레임 아닌가. 그 문제는 좀 잊혀져야 되는데 예. 자꾸 그 문제를 상기시켜버리면 더 불리한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또 내부적인 논의도 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아마 제가 볼 때 상당히 당 내부적인 논란이 꽤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렇다면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공천의 과정 속에서 오래전부터 아마 한 2003년도부터 가산점을 주기 시작했을 거예요. 네. 이 부분을 이번에 선거에 국한해서만 적용을 안 한다. 그러면 그런 어떤 당원이라든가 당규를 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규책 사회가 어디에 있든 간에 정해진 당원 당규는 그대로 유지해서 공천을 하는 것이 공당의 어떤 이 공천의 과정이지 예. 그것이 지금의 어떤 선거 국면에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하다 그래가지고 이때는 적용을 하고 저 때는 적용을 안 한다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 주제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여성으로서 또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 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최근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잠금 해제를 강제할 법 제정을 지시를 했다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이 지금 정진웅 그 차장의 이제 지금 기소 문제로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가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본인의 이제 어떤 비번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에서? 그걸 압수하려고 하다가 네. 그런 이제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그 비번 해제를 지금 협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 이거를 이제 강제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하는 법안이 뭐냐면 만약에 비번 해제를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이와 관련돼서 형을 가중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추미애 장관이 좀 자가당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취임할 때 지금 앞으로 법무검찰이 기본적으로 인권 문제를 강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 인권 문제라는 건 조사 시간을 지킨다든지 뭐 이 피의자들의 어떤 인권 문제를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헌법 12조에 보면요. 이 피해자 같은 경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자기 방어권, 무죄 추정권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재판 검찰 수사 재판에서 묵비권 행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지만 그는 피해자로서 어떤 피해자로서 자기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지금 이 사건에서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일단 이거는 헌법적 원칙에도 맞지가 않고 또 두 예. 번째는 이런 문제를 왜 하필이면 지금 자신이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이 어떤 측근이라고 하는 정진웅 차장의 문제와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한테 적용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걸 꺼내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예. 그다음 또 본인이 처음에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인권 수사와 지금 이거와 과연 맞냐는 부분이 제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처음부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이걸 하겠다는 것은 공평하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의미 때문에 이 기본적인 피해자의 인권, 그래서 지금 정의당도 반대를 하고 있고 진보 언론들도 다들 이 문제를 비판하고 있는 것도 바로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판사로서 법률가고요. 이것을 꺼낸 데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게 그러니까 피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의자를 수사하는 검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청렴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였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SNS에 올린 거 보니까 디지털 시대에는 또 그러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 더 우선적인 가치는 헌법에 주어진 기본권입니다. 자기 방어권이라는 것이 거기에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묵비권이든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여기서 굳이 여기서 뭐 어떤 다른 법으로 사실 훼손시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과의 어떤 갈등 여기에 지나치게 몰입해서 약간 비상식적인 어떤 접근을 지금 하고 있다. 이거는 어떤 경우도 우리가 훼손시킬 수 없는 자기 기본권입니다.
피해자든 뭐든 뭐 어떤 형태로든 자기를 보호할 권리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이렇게 뭐 예컨대 이 법으로서 규제를 하게 되면 실질적인 어떤 자기 보호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앵커 말씀하셨지만 검사장이 이런 것들을 협조 안 했다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더 이런 조치들을 이렇게 자극적인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검사 앞에 가면 많은 피의자들이 뭐 비번을 열어라. 그러면 열지 않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지금 뭐 한동훈 검사장이나 이재명 뭐 지사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더 법을 이렇게 더 따라주고 협조를 해야 될 분들이 자기 방어권을 더 하니까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찌 됐건 뭐 피의자라고 얘기한다면 모두가 동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기회에 사실 모든 피의자들이 아마 검사들이 이제 비번 가르쳐 달라고 그래도 안 가르쳐 줄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방어권이 굉장히 이제 많이 실현이 될 텐데 어찌 됐건 뭐 저는 이런 조치들을 강구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검찰이나 법무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어떤 형태로도 뭐 이렇게 자기 방어를 한다 그러면 그걸 뚫고 사실상 그 비번을 열어서 그 뭔가 조사할 책무는 사실은 검찰에게 있는 거거든요. 자기 보호는 자기가 하는 것이고 피의자가 하는 것이고 그거를 이렇게 강제하는 법을 따로 만든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뭐 정리하면 그러니까 이 수사를 잘 아는 검사장이 떳떳하면 그냥 공개하면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계속 도드립표처럼 반복이 되는 이야기지만 결국에는 밝혀지지 검언 유착에 대해서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렇죠. 뭐 이게 지금 수사의 어떤 지금 특히 이제 이게 뭐 가지고 있는 폰 자체가 비밀번호를 잘 풀 수 없는 폰이기 때문에 지금 한계에 다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법까지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또 보니까 추미애 장관이 영국하고 프랑스 같은 데는 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요, 참 이게 외국 사례를 이렇게 드시는데 영국, 프랑스 같은 영국 같은 경우도 이 법 때문에 내부적인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영국도 이런 걸 하냐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테러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러 때문에. 사실 이 테러범들의 어떤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빠른 어떤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인권 침해다라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논란이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많은 사람의 어떤 목숨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고문 문제하고도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아시겠지만 IS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탈레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관타나모 기지에 가서 사실 고문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미국 사회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못하니까 그 쿠바에 있는 관타나모 기지 가서 거기서 이제 강압적인 방법으로 해서 다수의 국민의 목숨이 중요하다 해서 이제 고문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인권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지금 추미애 장관 본인이 검찰 개혁을 한다라고 누차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피해자 조사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겠다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로서 본인이 이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거기에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국 전 장관도 묵비권 행사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굳이 지금 한동훈 검사장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법을 만들고 영국도 만들고 프랑스도 다 만든다? 그래서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건 본말 전도의 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건 결국 수사 능력의 문제죠. 수사하는 그 기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능력을 가지고 수사를 못하면 못하는 거고 그거는 검찰의 어떤 문제인 것이지 그걸 끝까지 파헤쳐내겠다고 법을까지 바꾼다? 저는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역풍이 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수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한동훈 검사장과 육탄전까지 벌이면서 논란이 됐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 등에서도 또 문제가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감찰도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난 5일 추 장관의 발언 들어보시죠. 독직 폭행죄에 대해서 수사팀 내부 의견에는 좀 이견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 공소장을 보더라도 공소장이 좀 앞뒤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직 폭행을 그러니까 혐의로 기소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좀 부적절하다라는 뉘앙스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독직 폭행이 있었다고 고검이 그렇게 보고 기소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기소를 했는데 지금 법무부에서 인사 조치를 안 하니까 지금 대검에서 직무 배제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법무부에서는 뭐라고 보냐면 이 직무 배제를 하는 그런 절차가 굉장히 미흡하다. 왜냐하면 주인 검사도 이 기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던 측면이 있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감찰부장
감찰부장이 절차적으로 이렇게 거쳐서 와야 되는데 감찰부장의 어떤 의견을 취합하지 않고 건너뛰어서 바로 법무부에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윤석열 총장이 선택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무부가 문제 삼을 만큼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전번에 우리가 이제 그 라임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야당 정치인의 어떤 부분에서 사실상 그때도 이제 반부패 부장이라든가 차장을 거쳐서 이제 총장한테 가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직접 보고가 되는 장면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절차를 건너뛰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법무부가 한다면 사실은 그건 정당한 문제 제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법무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대검이 다른 입장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이거를 지금 이 정준훈 검사에 대한 기소 그리고 이제 직무배제에 대한 얘기를 법무부의 대검에서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윤석열 총장의 뭐 결재나 재가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인데 그렇죠. 윤 총장은 분명히 이게 문제가 될 걸 알았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의도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일단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독직 폭행이라는 건요 굉장히 엄중한 범죄입니다. 아시게 독직 폭행은 벌금형이 없어요. 우리가 독직 폭행을 그동안 한 거 보면 아시겠지만 김근태 전 의원한테 했던 이근한 경감이 독직 폭행입니다. 굉장히 엄중한 범죄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지나친 폭력이 그렇습니다. 있었다는 폭력 거죠? 행사할 경우에 되는 건데 그렇다면 문제는 이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한 적절성을 따지기 이전에 1차적으로 직무배제를 시켜야죠. 아니 한동훈 검사장은 관련됐다고 바로 인사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 독직 폭행에서 기소된 검사, 차장 검사를 현직에 그냥 그대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국민들이 가서 자기의 심판을 받겠다는 게 그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럼 일단 이 직무배제 해놔놓고 자 그러면 내부적으로 그러면 기소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건 내부적으로 따져보면 될 일이에요. 자 그러면 기소된 게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는 판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법원이 결정할 문제예요. 추미애 장관이 지금 공소장 공개도 하진 않았습니다. 그동안 추미애 장관이 공소장 공개하라니까 딱 3줄짜리 요약본만 지금 공개를 한 거예요. 근데 본인이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데 저희도 언론도 보고 싶어요.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럼 한번 공소장 공개를 해보십시오. 근데 공개도 하지 않고 자 그러면 이걸 문제가 있다고 하는 자기가 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소가 됐으면 판사가 결정할 문제, 유죄가 있는지 무죄가 있는지 그럼 무죄가 나온다면 그 무죄에 따라서 기소에 어떤 불법성이 있다면 그 사람들 감찰해서 징계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기소된 마당에 기소가 잘못됐느니 뭐 하느니 이 공소장에 문제가 있느니 하는데 저는 그거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봐요. 자 그리고 지금 그러면 이 기소될 때 서울 고검에서 기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감찰부장이 입장 밝혀야 됩니다. 감찰부장이 과연 반대는 찬성했는지 감찰부 누가 했는지 이거 일부 보도에 나온 걸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부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다 찬성해서 기소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왜 이야기가 다른 겁니까? 자, 그 감찰부에서는 이미 내부에서 별 이견이 없어서 기소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추미애 장관 본인은 이견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누가 이 이야기가 맞는 겁니까? 그럼 그 당사자의 입장을 밝히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미애 장관이 지금 내가 보니까 그 문제는 추미애 장관이 지금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장 기소가 됐기 때문에 기소된 사람을 지금 현직에 놓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법무부의 업무 범위는 이제 대검찰, 법무부의 업무가 참 많죠. 그 중에서도 이제 검찰을 향하는 업무 중에서는 이제 감찰도 하는 것이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있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소가 됐는데 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직무배제가 안 된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법무부 업무 소관이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대검 감찰부장이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지금 추미애 장관은 대검 감찰부장이 사실상 배제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올라왔다는 거죠. 직무배제 요청서가. 그러니까 감찰부장이 사실 담당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감찰이 거기서 이루어졌다면 이게 적법하게 거기서 올라갔으면 그렇죠. 되는 건데. 거기서 직무배제가 됐다 그러면 법무부도 그냥 수용이 될 텐데 거기서 해당의 어떤 담당 부처인 감찰부장이 사실상 배제돼 가지고 이게 올라왔다니까 그걸 감찰해봐라. 적절하게 된 건지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그 검찰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어디까지가 추미애 장관 얘기고 어디까지가 검찰의 얘기인지 지금 검찰이 두동강이 나가지고 검찰들끼리 거의 싸우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윤석열 검찰과 추미애 검찰의 상황.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국민들에게 굉장히 혼돈을 주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요. 지금 이제 부장
검사 같은 경우도 지금 독직 문제도 예. 결국에는 이런 맥락 속에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인 어떤 문제가 기소의 어떤 문제인 것인지 네. 아니면 윤 총장과 추 장관의 어떤 갈등 속에서 벌어지는 것인지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 가지 주제만 더 이 말씀해 주신 그 갈등과 관련한 한 가지 주제만 더 녹취를 듣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추미애 장관의 그 특활비 발언, 이 논란의 불똥이 전직 법무부 장관에게 지금 튀고 있습니다. 녹취 들어보시죠. 전임 장관들이 특활비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는 뭐 제가 알 수는 없으나 그것이 뭐 여기서 지금 예산 심사하면서 뭐 심사할 대상은 아니고 이미 결산 심사를 받아서 끝난 거고요. 된 것이니까. 당연히 네. 네네 집행을 정상적으로 다 생각하고요. 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특활비 논란 뭐 몇 주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다 검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예 권력기관 다. 예. 참 자기가 문제를 제기해놓고 지금 부메랑에 맞았는데 근데 참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정상적으로 집행했다.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정상적으로 집행하는지 알겠습니까? 아니 알 수 없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정상적으로 집행하면 조사해봤는데 정상적으로 집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다 이야기를 해야 되지. 내용은 모르지만 절차는 맞았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예. 뭐 지금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알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정상적이다. 자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그 검찰총장은 쌈짓돈선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근거로 쌈짓돈선을 썼다고 그러죠? 지난번에 여야의 법사위원들이 가서 검증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대검 감찰부장이 그 이야기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로서는 문제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근거로 지금 추미애 장관은 아니 검찰총장은 뭐 관심법 하는 것도 아니고 검찰총장은 쌈짓돈 좀 쓰고 전직 장관들은 정상적이다? 자기가 조사를 해봤습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야 법사위원들이 가서 현장 조사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했더니 보니까 쌈짓돈 썼 그 증거 자체가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대검 감찰부장도 현재까지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분란을 일으켰는데 분란을 일으킨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 뭐 문제가 생기면 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것에 좀 알아봐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냥 관심법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 쌈짓돈 썼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조사해라. 이 무슨 장관이 무슨 관심법 가지고 추측만을 가지고 모든 걸 조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자, 추측은 아니고 그 근거가 분명히 이제 있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그리고 이제 그 보건 국회의원의 해석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려가야 되는 그 돈이 일부 조금 원하는 곳으로 그러니까 관행상 가던 데가 있는데 거기로 많이 안 갔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장면을 사실은 예.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국감장에서 그러니까 예결위였죠. 예결위에서 사실상 국회의원이 지금 배 의원인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실질적으로 잘 내려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질의를 해요. 그러면 추 장관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그렇다라고 또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추 장관이 어떤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이것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말에 어떤 힘이 굉장히 커질 텐데 지금 말에 어떤 이 모순되는 얘기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사실상 그 뒷받침되는 증거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쌈짓돈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마구 뭐 어딘가에 자기 의사대로 썼다는 것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증명이 없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꾸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추 장관이 지금 계속해서 공경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놓여 있는 것은 본인이 얘기를 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만큼의 어떤 증거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신중하게 발언을 하고 발언할 때는 뭐 특활비든 뭐든 간에 실질적인 어떤 증빙 자료를 좀 제시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인 거죠. 이게 참 특활비라는 것 자체가 증빙 자료를 공개하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찰 업무 중, 검찰 업무 중에 했던 것들은 비공개로 돼야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특활비 논란도 계속 좀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좀 지켜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제 짧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의 첫 통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녹취를 잠깐 준비해봤는데요. 들어보시죠.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핵심 축이라고 하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의지를 확인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마 이제 이게 어떤 면에서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인정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당선인과 통화했다는 것은 이제 우리 정부도 바이든 당선자를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차기 대통령을 인정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고요. 네. 또 오늘 통화가 뭐 짧게는 됐습니다만은 그 한미 동맹의 어떤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했다. 특히 예.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린치핀이라는 이야기했거든요. 예. 린치핀이라는 게 이제 수레바퀴 돌아가는데 그 꼽히는 어떤 그 핀, 핵심. 결정적 예. 핀인데 네. 이게 어떤 면에서 뭐 핵심 축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예전에 같은 경우는 오바마 정부 이전에 우리가 뭐 코너스톤이라는 의미를 썼는데 린치핀이라기는 엄격히 따지자면 비슷한 용어긴 합니다만은 더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사실은. 네, 네. 왜냐하면 주춧돌은 4개가 있어야 되는데 네. 린치핀은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인도 태평양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예. 결국은 한미 동맹이 즉 한국이 어떤 면에서 보면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포위 전략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예. 이제 그런 걸로 비춰보면 저는 앞으로 아마 바이든 정부와 한국 정부가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좀 전망을 해봅니다. 예. 왜냐하면 동맹의 어떤 책임성, 네. 그다음에 앞으로 한국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아마 바이든 당선인이 상당히 강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요, 지금 코너스톤 얘기하셨잖아요. 일본은 코너스톤이라고 일본 스가 총리와 통화해서 그렇게 발언을 했어요. 좀 차이가 있죠? 거의 유사한 겁니다, 사실은. 네. 린치핀이 뭐 지금 더 강한 핵심 뭐 동맹국이다, 뭐 그렇게 표현도 하고 코너스톤도 같이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예. 굳이 그거를 뭐 차별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그렇죠. 해석할 수 있겠군요. 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옷 계명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님, 네 들리십니까? 네, 들립니다. 네, 특수활동비 쓰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가급적 쓰는 것을 지양하겠다. 취임 초기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쓰지 않은 겁니다. 뭐 다 그건 공개된 대로 특활비, 법무부, 대검 다 특활비 검증하는 겁니다. 문제가 없으면 하여튼 그 들어가봐야 알겠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 특활비도 들여다보자고. 당연히 들여다봐야죠. 당연히 들여다봐야죠. 추운데 너무 추웠어요. 글쎄. 법무부에서 이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된 자료를 사실상 안 낸 것과 똑같습니다. 네, 지금 김도욱 간사님 무슨 얘기 하셨는지 모르는데 마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법무부 자료가 굉장히 부실했던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법무부나 대검의 자료는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검에서 낸 자료들은 이게 다 있어요. 오히려 이게 다 법무부의 자료가 더 정확하게 그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장관은 제출을 했지만 윤 총장은 네. 특활비 제출 안 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개인과 관련해서는 지금 제출하지 않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똑같은 자료를 보고는 그건 다른 아니고.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추미애 장관은 특활비를 하나도 쓰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됐고요. 아니에요. 윤석열 총장은 그 내역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장관이 안 썼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특활비를 받는 부서요. 네. 제가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추 장관님이 서울소년원에 가시기 10일 전에 1월 15일 날 법무부 특수활동비 내역에 서울소년원 특활비 291만 9천 원이라고 적혀 있다고 하는데요. 어디서 그런 걸 입수하셨어요?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요즘은 신문과 찌라시가 구분이 안 되는 세상 같아요. 그냥 무분별한 폭로를 막 제목으로 뽑아가지고 가짜 뉴스를 막 생산하고. 네,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291만 원이 업무 추진비입니까? 특수활동비입니까? 특수활동비도 아니고 업추비도 아니고요. 그러면 무슨 거죠? 그 뭐 말해야 됩니까?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질문에 답변 좀 해주세요. 네. 아니 어처구니 없어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네, 좋은 취지로 쓰셨다는 데는 저도 아니 동감하는데요. 뭐 햄버거를 의원님들은 좀 사주시면 안 됩니까? 저도 사줄 의무가 그거 있는데. 가지고 뭐 그렇게 시비를 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럼 제3의 경비로 저는 알아듣겠습니다. 아니 제3의 경비도 아니고 그렇게 뭐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기관 운영 경비와 직원들이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모금한 돈 늘 그 취지에 맞게 집행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장관님. 그러니까 예산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질의가 아닌 거죠. 무관한 질의가 돼버리신 거죠. 찌라시를 믿는 바람에 주연님, 주 장관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질의에 답변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좀 품격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 8촌 이내 혈족끼리는 결혼이 금지돼 있는데요. 해당 법 조항 때문에 6촌 배우자와 결혼했다가 무효가 된 사람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는데 오늘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배우자 B씨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뒤 B씨는 A씨와 6촌 사이라는 이유로 혼인 무효 소송을 냈고 법원도 받아들였습니다. 8촌 이내 혈족끼리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민법 조항이 근거가 됐습니다. A씨는 해당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가 근친혼 금지를 놓고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혼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질서 가운데 무엇을 지키는 게 헌법 가치에 맞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청구인 A씨 측은 외국 사례를 내세워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일, 스위스 등은 부모, 자식 등 직계가족이나 형제, 자매가 아니면 혼인을 허용하고 있고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도 4촌 이상 반개 혈족은 혼인이 허용된다는 겁니다. 유전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6촌이나 8촌 혈족 사이 결혼은 자녀에게 유전 질환이 발현될 가능성이 비근친혼과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국가의 입법 예를 보면 8촌까지 혼인을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예컨대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3촌까지의 혼인을 금지하고 4촌 이상의 혼인을 허용하거나 반면 소관부처인 법무부는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공동체 의식을 내세웠습니다. 근친혼 자녀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유전 질환과 생물학적 취약성을 방지하는 동시에 우리 민족의 혼인 풍습과 친족 관념,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핵가족화된 오늘날에도 여전히 2세대 이상의 가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등 혈족 중심의 공동체 의식이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이 규정한 것은 가족 및 친족을 기본 단위로 하는 우리나라 사회 구조 및 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근친혼 금지 조항이 우리 고유의 동성동본 결혼 금지 전통에서 파생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상을 치르거나 제사를 지내는 조상 중심적 풍속을 고려하면 8촌이 근친이라는 개념은 타당하지만 본래는 자기중심적 경향이 강한 만큼 너무 포괄적이란 반론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우리 사회에서 근친이라는 개념을 어느 정도 공유하는 그 사회적 규범으로서 공유하는 게 이게 이 바탕이 흔들리고 있지 않는가. 동성동본 금혼제도는 지난 199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뒤 2005년이 돼서야 8촌 이내 혼인금지로 바뀌었습니다. 23년 만에 다시 위헌 심판대에 오른 근친혼 금지 조항이 시대 변화에 따라 또 한 번 바뀌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심각한 전세난 속에 이번 주에도 전국 아파트 전세값이 0.27% 올라 7년여 만에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지방 아파트 매매 가격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가을로 접어들수록 상승폭이 커지더니 72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강남 3구와 마포 등 역세권 대단지에 학군 수요가 많은 아파트는 계약갱신 청구권 시행 이후 전세 품귀 현상이 빚어지며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입니다. 매주 좀 심하게는 1억씩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학군 수요 있는 아파트나 아니면 신축 아파트 위주로 금액이 더 높고 더 찾기가 힘들다고. 문제는 지방 아파트 전세값이 서울 상승률의 2배를 넘는 등 전국 아파트 전세값이 들썩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한 달 전부터 매주 상승폭을 키우더니 이번 주에는 0.27% 올라 지난 2013년 10월 둘째 주 0.29% 이후 7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5대 광역시를 포함한 지방 아파트 가격도 0.27% 올라 통계 집계 이후 8년 6개월 만에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조정지역에서 해제된 부산이 0.56% 폭등했고 대구와 대전, 울산 등도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전셋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수요가 나타나면서 매매가 상승세가 일부 나타나는 지역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17 대책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남은 김포시는 아파트값이 지난주 1.94% 오른 데 이어 이번 주 1.91% 상승하면서 2주 만에 무려 4% 가깝게 폭등했습니다. 전세난에 지친 실수요자도 있겠지만 대출과 세금 등에서 규제가 덜한 곳으로 투기 수요도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투기를 하는 다주택 매집하는 분들이 최근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지방에서 과도한 집값 상승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있어서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셋값 대책을 고심하는 사이 비규제 지역 집값의 풍선 효과마저 이어지면서 정부가 조정 지역 확대 카드를 꺼내들지 주목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다음 달이면 2년간의 공식 활동을 마칩니다. 활동 기한을 연장할지 논의가 한창인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활동 연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김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위치한 서울 중구의 빌딩. 이른 아침부터 가습기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이 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다음 달에 활동이 끝나는 사참위의 활동 기한을 연장해선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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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간 가습기 사건 조사를 진행했던 사참위가 내놓은 성과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조사 고발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요. 업무 형태에서 얼마 전에 정무위 국감에서 나왔듯이 11시부터 3시까지 밥을 먹으러 다니고 업무 테마는 충분히 눈에 보였고요. 특히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는 않고 피해자 규모를 늘리기에만 골몰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보여주기식 성과에만 집착하는 사이 핵심이 되어야 할 살균제 판매 업체와 정부 대응 적절성에 대한 조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아직 대화도 나눠 보지 않고 우리가 의견 제시하면 모르겠다 하고 다 도망가시는 분들이 태반인데 누구하고 대화하고 누구의 피해를 듣고 있다는 건지 저희는 도대체 이해가 할 수 없어요. 피해 가족들은 다만 사참위 연장 반대는 세월호 참사를 제외하고 살균제 참사 관련 활동에 한정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같은 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세월호 유가족은 사참위 활동의 일부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활동 연장은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진상규명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침몰 원인 조사를 위해서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지난 2018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내걸고 출범한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활동 연장 여부가 어떻게 결정날지 주목됩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및 생존자들과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진상규명이 더딘 건 대통령의 역할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진상규명과 대통령의 적극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세월호 7주기인 다음해 4월까지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한을 정한 건 벼락치기를 해서라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미국의 청년이 철인 3종 경기를 세계 최초로 완주해 진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팔굽혀펴기 한 번이 고작이었지만 하루 1%씩만 나아지자며 꾸준히 노력한 끝에 불가능해 보이던 목표를 이뤄냈습니다. 이동헌 기자입니다. 21살의 미국 청년 크리스 니킥이 트레이너와 함께 플로리다에서 열린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첫 경기는 3.8km의 바다 위를 헤엄치는 수영.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등한 실력을 보여줍니다.
다음 경기는 자전거를 타고 180km를 달리기. 3년 전 철인 3종 경기를 목표로 운동을 시작했을 때 팔굽혀펴기 한 번이 고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1%씩만 나아지지 않은 목표로 꾸준히 노력한 끝에 지금은 일주일에 6일 훈련을 합니다. 마지막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을 앞두곤 지친 기색이 역력하지만 부모의 따뜻한 포옹이 힘이 됩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경기가 늦은 밤까지 이어지고 2번의 심장 수술과 4번의 귓구멍 재건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무색합니다. 17시간 이내에 마쳐야 하는 정규 경기. 니킥은 마감 시간에 14분 앞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세계 최초이자 기네스북 기록입니다. You woke up this morning as a boy with Down syndrome. You're going home as an Ironman. Yeah, baby. 니킥은 오는 2022년 플로리다에서 열릴 스페셜 올림픽을 목표로 다시 뛰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오늘 아침도 날이 꽤 쌀쌀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공기가 무척 부드러워졌는데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8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아지며 쌀쌀함이 덜하겠고 낮 기온은 18도로 오늘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내일도 중서부 지방은 공기가 무척 탁합니다. 대기 정체 오후부터는 중국발 스모그도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꼭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만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뿐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여 건조함이 해소되지 못하겠습니다. 특히 영동과 경북에는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8도, 대전 4도, 광주 6도, 부산 10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18도, 대전 18도, 광주 19도, 부산 21도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 중반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